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배신했나요? 저는 정말 평생을 믿고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자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 난 것이죠. 저를 배신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배신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누군가에게 속이 시원하게 털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상처를 한번 떨쳐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몽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라고 부를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로 계셨던 장모님을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제게 커다란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엄청나게 불편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였어요. 게다가 일찍이 결혼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고 아내는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집안일은 장모님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눈치만 보인다며 집안일을 자처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지 마셔라 하며 아무리 말려봐도 그날 하루만 괜찮으실 뿐 자고 일어나면 또 집안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용돈처럼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을 차려주셨고 빨래나 청소, 쓰레기 등등 자비를 많이 도와주셨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시면서 제게 자꾸 잘 대해주시기만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장모님의 희생은 저희 부부 사이도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챙겨주고 싶은 건 스스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이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제 권유에 따라 출산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고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까 싶어서 장모님과 함께 해외로 여행도 보내주고 국내 호텔도 잡아줘서 호캉스도 보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었단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 때문이셨죠. 저희 본가는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는데 두 분이서 젊었던 시절부터 조금씩 일궈나가셨어요. 거의 공동사장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네요. 어렸던 시절부터 환경은 부유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형제가 없는 외동아들이라 늘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학창시절을 채웠어요. 그렇게 외롭게 커오다가 아내를 만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아내는 제 외로움까지 위로해주면서 제게 다가왔고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연애는 재미있었고 행복했으며 즐거웠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꿈꿨었죠. 홀어머니와 함께 자랐고 모은 돈이 많이 없다는 말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함께 모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내의 조건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성품 하나만 본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아내는 거의 몸만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를 더욱 애지중지 여기시려고 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다가 아내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기뻤을런지 다들 아시겠죠?
제 아이만큼은 외롭게 크게 하지 않겠다고 몇십 번씩 다짐했어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먹고 싶단 것을 사다 주고 회사로 돌아갈 정도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부모님의 회사와 별개로 제가 하나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의 대표였기에 가능했던 거기도 하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저희 가족의 행복은 적어도 3배 정도는 늘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무척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불행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고 하죠. 튼튼하기도 하고 언제나 성공만을 할 것 같던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속도는 점차 가속화가 되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 출근하시는 것조차도 거부하기 시작하셨죠.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사업을 살려드리고 싶어서 아들인 도리로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나 솔직히 손을 대기엔 너무 스케일이 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가출을 하셨습니다. 집을 떠나셨던 거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셨어요.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병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갔고 어느새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지 3년이 되던 해였죠. 저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4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집을 떠났던 시간 동안 무너져가는 사업을 다시 되돌리려고 애를 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마음도 약해질 것만 같았기에 그냥 길을 쓰고 가족을 피했던 거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실패하게 된 것이었기에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그 순간까지 가족들을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이지만 참으로 매정하긴 합니다. 아버지는 복구하다 못해 그 불행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히려 사업의 규모를 더욱 키워서 화려하게 금의 환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지 않을 테고 우리 가족끼리도 크게 잘 살 수 있고 무난하고 행복하게 그러나 따스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만 해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닥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지나가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몇 미터는 그냥 날아서 갔다 처박혔고 생사가 위협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가 평생을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죠. 제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혈액형 또한 O형이에요. 그럼 저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 또한 역시 O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은 A형이더군요. 아이의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불편한 진실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단 당장 아이의 목숨이 다급한 상황이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갈피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고 있었던 것인지 정말 무엇부터 추궁을 해야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아이의 혈액형을 함께 들은 아내 또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했고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인지, 왜 그렇게 담담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본인이 죄를 지어놓고 저한테 모든 것을 숨겼으면서 막상 모든 것이 들통날 상황에 처하니 막연하게 무서웠던 것인지 갑자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하면서 모든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저희 아파트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혼자 사는 남자와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해 수년이란 긴 시간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군요. 아랫집에 사는 그 혼자 사는 남자, 제게 형님 형님 하면서 아주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란 소리냐는 제 확인 사살과도 같은 질문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었고 묵비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굴더니 이내 제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곧은 정신조차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게 되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아 쓰러진 이후에도 본인의 어머니를 간호하듯 성심성의껏 보살피기 시작했고, 또 남편인 저와 우리 사이에 태어났다고 생각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며 뭐 하나 나무랄 데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수술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서성거리며 저희 부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성큼성큼 제게 다가와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말이에요. 장모님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방금 병원에서 아이 수술을 기다리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그리고 또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봤죠. 장모님은 충격을 받은 것 마냥 입을 벌리고 돌처럼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장모님도 몰랐구나 싶더군요. 저는 집에서 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제가 쉬려고 온 집에는 장모님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가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시 재계에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밤늦게 갑작스럽게 터덜터덜 들어온 아들을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호들갑을 떠는 어머니와 무뚝뚝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아버지조차 조금 커진 눈동자로 저를 보며 놀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이 40을 넘은 나이에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에요. 저는 울면서 그러나 최대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더군요. 제 아내가 평소에 워낙 잘했고 워낙 현모양처였어야죠. 당장 당사자인 남편조차 믿겨지지가 않는데 시어머니라고 믿겨질 리가 없죠. 어머니는 확실한 것이냐고 20번은 더 제게 되묻고는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저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인지 밖으로 나가셨죠. 그렇게 저는 본가에서 며칠 정도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일상생활을 했어요. 회사에 출근을 했고 밥도 먹었고 일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문득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협의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이에서 아내가 한 불륜의 씨앗이자 증거물로 전락해버린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녁에 의식도 되찾았다는 전화였어요. 참 저도 무정한 아버지라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하네요. 딸아이를 그래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쓰러질까 그렇게 곱고 귀하게 키웠는데 제 핏줄이 아니란 아내의 고백 한마디에 아이가 그립지도 않더라고요.
피운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기엔 제 부성애가 모자랐나 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만나자고 청했고 그날 늦은 밤 병원 로비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린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의 적막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아내에게 서류 봉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내 도장은 찍었으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말이에요. 아내는 제가 내밀고 있는 서류 봉투를 말없이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받으려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내의 손을 억지로 펴서 그 손에 서류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장 찍지 않으면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의뢰해서 그걸 증거로 불륜에 의한 유책 배우자로 당신한테 이혼 소송 걸 거야. 이건 그간 내가 사랑했던 당신과 그래도 6년이란 시간 동안 내 딸이었던 아이를 위한 배려야. 이혼 소송에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얌전히 협의이혼서에 도장 찍고 갈라서자 라고 말이에요.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듣고 있더니 제게 한 번만 봐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원한다면 딸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고 제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안 보이게 하겠다고, 그러니 이혼만은 참아줄 수 없냐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고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고, 이제 제정신을 차렸다며 순식간에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고 제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로봇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매달리는 아내를 외면했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협의이혼 신청하지 않으면 그건 그것대로 나도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겠다고 차갑게 경고하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가기 직전에 아내는 협의이혼서를 법원에 제출했더군요. 아내에게 헤어질 때 아내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재산 분할은 단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더군요. 아내는 미안하단 말과 함께 딸아이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제 호적에 올라간 딸아이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친생 자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제 호적에서 기어코 딸아이를 제외시켰습니다. 완벽하게 남남이 되기 위해 버텼는데 막상 정말 남남이 되고 제 호적에 아이가 사라지고 나니 너무 허망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커다란 배신을 받아서인지 제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제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지내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요. 자다가도 아내의 배신을 생각하면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슬프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저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상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제외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집에만 있게 되면 회사든 뭐든 손에 잡히지 않을까, 저는 제 현실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제 자신을 회사 일에 갈아넣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모님의 사업도 제 사업도 점점 승승장구하고 있고 번창해가고 있는데 제 마음의 한구석은 왜 이렇게 여전히 아프고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제게 펼쳐진 이 고난을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떠한 의견이든 정말 달게 들을 테니 제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꽤 많은 시간을 살아와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